사실 저희가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다룰 수밖에 없고, 디지털 성범죄 자체가 주제지만, 어쨌든 두 분도 계속 좀 각자 해오셨던 활동들이 그런 것과 또 떼어서 또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각자 하셨던 활동? 이런 거 좀 소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9년에 N번방 사건을 이제 추적단 불꽃으로 활동하면서, 그 당시는 이제 활동이라기보단 학생으로서 발견을 했었고요. 그 N번방을 이제 실제로 접한 순간 이후부터 경찰에 신고하고, 그 이후부터 한 3년가량 경찰과 공조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하면서 가해자를 잡거나 혹은 이제 피해자를 지원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법무부의 이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의 이제 위원으로서 이 디지털 성범죄를 좀 막기 위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을 만드는데도 좀 노력을 했었고요. 그 외에 이 추적기의 책도 쓰고, 관련한 여러 이제 언론, 방송 인터뷰에도 이제 거의 이제 한 300번 이상은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좀 활동을 해 오다가, 내가 무엇을 조금 더 해야만, 그러니까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고, 법안도 제정이 되고, 양형 기준도 설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불어나니까 무엇을 더 해야 할까 고민 끝에 이제 정치의 영역에 오게 된 것이 지금의 저희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해야 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민준. 네, 저는 이제 제가 연구한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크게 두 축일 것 같아요. 문화 소비 시장에서 소비자 운동의 방식으로, 소비자 운동의 외형을 하고 일어난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공간에서 모이고 거기에서 다양한 역동들로 인해서 발생한 그 두 가지 축이 맞물리면서 일어난 문화 시장의 창작자에 대한 이제 페미니스트라는 낙인 찍기와, 이제 페미니스트가 낙인이 된 과정 자체에 대한 연구에 가까운데요. 페미니스트라는 낙인 찍기와 공격,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업에다가 이제 밥줄을 끊겠다, 너희를 해고시켜라, 페미니스트를 해고시켜라 라고 소비자로서 요구하는 방식, 그런 방식의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연구를 소개하자면 그렇고, 제가 해왔던 활동이라고 하면 저는 문화 콘텐츠의 소비자이고 인터넷 많이 하는 사람이고 트위터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 공간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소비자로서 제가 좋아하는 창작자들이 어떤 그런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또는 여성으로서 어떤 의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낙인이 찍혀서 사회경제적인 어떤 지위를 잃게 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봐왔고, 이것에 대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아주 많은 페미니스트들 가운데 하나로서 그런 연구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미사냥이라는 또 책의 저자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또 책도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디지털과 하나 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야 되죠. 훨씬 더 그런 뭐랄까요, 당사자 입장에서 쓰인 글이어서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그런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시선이라기보다는 안에 함께 있는 시선으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사실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그 N번방,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게임 업계에서 또 그런 업무 직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에 이제 싸움 한가운데 계셨던 건데, 그리고 또 목격하시고 기록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하셨던 건데, 그 시간을 이제
지금 되돌아보신 때 이제 몇 년이죠? 2019년 6년 전입니다. 6년 전이니까 좀 중요했던 점, 지금 생각해도 참 중요한 싸움이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건 좀 아쉬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2019년이 6년 전이니까 24살이거든요, 그 당시 제가. 네. 20대. 네, 뭐 지금도 젊은 나이긴 하지만. 정말. 네. 여전히 젊지만. 방금 전에 그 시작하기 전에 저 아홉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네. 그 당시에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이 사안을 인지하고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쉬움도 없이. 당장 그 수천 명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실시간으로 정말 가해를 하고 있는데, 인격을 모독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뭐 경찰에 신고하고 이 사람들을 체증하고 거기서 한 명이랑도 더 대화를 하면서 이 가해자들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조금 더 캐낼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함정 수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유인하고 해내는 것들, 그리고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일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특히 재페이크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 정말 빈번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든 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서 더 이상의 추가 가해를 막아야겠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서, 뭐 모든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등등을 뒤져가지고 피해자분의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일단 계정을 비공개하시고 이 체증문 넘겨드릴 테니까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고, 근데 물론 이제 경찰의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랑 연락 중에 이제 경찰분들에게 다시 연락해서 가해자를 검거한 사안도 있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활동들을 해 나가면서 그래도 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 번 느꼈던 감정이지만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은 없겠다. 그래도 내가 이 사안을 그냥 목격자, 방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조금 많이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이제 한 6년 정도의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그렇게 막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 활동가의 영역이었다라고 한다면,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 와서는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타협해야 하고, 조정해야 하고, 이렇게 대화를 멈추지 않아야 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영민하게 그 당시의 상황들을 대처했었더라면, 혹은 이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내 분노와 그런 증오의 감정이 이들을 이제 잡게끔 하고 더 열심히 활동하게끔 한 것도 많지만, 그 과정 속에서 깎여버린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좌절을 했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게 다시 그 6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영민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방안들, 그리고 무작정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글쎄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디지털 공간 내에 있는 그런 사안들, 디지털 공간이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수많은 범죄들이 N번방 방지법, N번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것이 생겨났지만, 그 법안이 사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틀의 디지털 공간의 안전을 정비할 수 있는
보다 큰 담론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던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그 추적단 불꽃 시작했을 때 지금은 이제 너무 유명한 곳이 됐지만 처음 시작은 모르는 근데 접근했을 때 그러니까 네. 당신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얘기했을 때 선뜻 믿던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유명한 추적단 불꽃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을 나에게 뭐 이상한 걸 보내고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분들이요? 네. 피해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았죠. 차단당하기도 했었고, 뭐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라고 하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 너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접근하는. 실제 있었어요. 모방 범죄도 이제 생겨났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제 SNS를 캡처해서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제 사진을 먼저 보내드리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편해 하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너무나 그쵸. 당신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당신이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당혹스러우시겠어요. 근데 그 지점에 있어서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피해자분에게 알려드려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낮은데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맞나? 그래서 안 알려드린 경우도 많은데 근데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하거나 이거는 가해자를 그래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정이 될 만한 것 같은데 라는 분들만 알려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는 그렇게 연락을 드릴 수는 없었고 당연히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뭐 오는 후회라던가 라는 그런 건 없지만 지금 이제 주신 질문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참 당황스러우셨겠다. 참 당황스러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긴 해요. 맞아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너무. 그쵸. 맞아요. 이 모든 게 지금. 그쵸. 그쵸. 어쨌든 일상생활, 그러니까 내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는 사건인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쵸. 갑자기 피해자가 되는 그런 일이 더구나 일어나는 거니까, 그쵸. 어쨌든 그런 사실은 6년밖에 안 됐나 싶기도 하고 6년이나 됐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시간이 참. 네. 그 이민주님은 좀 어떠세요? 그때. 저는 이제 제가 바라본 사건들 이제 그러니까 저는 페미 사냥 또는 메갈 사냥이라고 지칭을 했고 이제 많은 분들은 페미니즘 사상 검증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종류의 사건들이 이 첫 사례가 나타난 건 2016년이죠. 2016년 7월에 일어났던 넥슨 성우 교체 사건을 최초로 볼 수가 있는데 그로부터 이제 생각하면은 정말 10여 년이 지난 상황이고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반격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봐왔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심상치가 않다라는 것이 저의 감상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계속 보아올 때까지.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사실 디지털 콘텐츠 업계 그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협소하고 굉장히 매니악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서브컬처 영역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반페미니스트 남성 소비자층이 굉장한 어떤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특정한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그런 특수성이 있는 사건들이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던 게 그들이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남성들에게 반페미니스트 남성들에게 확산력을 가지는 담론들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대안사실, 역사라는 것을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초기 사건들이 발생할 2018년 정도까지 게임업계 안에서 특히나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을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페미니스트들 이제 이런 서브컬처 영역에 대해서 잘 이제 관심이 없으시거나 잘 모르시는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연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역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제 애초에 그런 종류의 팬덤은 어떤 종류의 지식과 그 안에서 계속 살고 있었어야만 접근 가능한 영역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제 많은 이제 페미니스트 선생님들께서는 이건 너무 국지적인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그렇다 하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까지 페미니즘에 대한 엄청난 백래시로서 바라볼 일일까를 약간은 의심하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좀 그렇지가 않고 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약간 이런 약간 카산드라의 기분으로 설득을 해야만 했던? 그래서, 그리고 저는 어쨌든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싸움에서의 그 어떤 적극적인 활동가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목격하면서 계속해서 무력하게 좀 기록하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 온라인상에서 특정한 담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가 없는 이제 일자리가 잘려야 될 사유라는 그 대한 사실이 계속해서 부풀려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어떤 무력감 같은 것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시간들을 뭔가 돌이켜보면은 빨리 이거를 기록해서 누군가를 설득할 만한 자료로 만들어야 해 라는 절박함이 되게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두가 그 사건이 위험하다라는 걸 알게 된 사건이 제가 연구를 진행하던 도중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제 GS25 집계선 사건이죠. 그때 이제 완전히 서브컬처 영역 바깥에 일반 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반복되고 있어 왔네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렴풋이 깨달았을 때쯤에는 이미 조금 늦어버린 상황이 있었던 것인데 거기서 이렇게 하지 못해 아쉬웠다라는 점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제 목격자로서 연구자로서이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어떻게 하지 못한 것. 우리는 그때 물론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이준석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했나 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런 혐오 자원들을 먹고 그가 너무나 커버린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저는 사실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했고 듣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여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었고 사실은 처음 연구를 하기 시작했을 때도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인터뷰하는 것이 저의 처음의 설계였었거든요. 그래야만 이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경험으로 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의 고유한 특성이 뭐냐면 아까 전에 박지연 선생님께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줄 모르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피해자를 알아요. 네, 알지만 상징적으로 마치 마녀사냥처럼 본보기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자를 알고 피해자는 그래서 모두에게 잊혀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이 자신이 페미니스트로서 이렇게 공격받았다는 사실이 다시 끌어올려지면 다시 한번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터뷰에 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제 남성 소비자들의 역동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틀었던 것인데 여전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고군분투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러네요. 저는 좀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고민이고, 앞으로 우리가 좀 나눠야 될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를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실 때 조금 더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